이분은 그 투자에 있어서 수학적 정확도보다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강조했는데, 이분의 전공이 역사, 심리, 정치학이거든요. 투자론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대중적으로도 80년대 이제 미국 사회에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거의 원년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투자 분야에 또 셀럽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친근한 사람, 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제 보기 드문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규제가 되고 싶다면 고전에 주목하라. 김학균과 함께 있는 투자고전 월가의 영웅들. 저는 이다솔 이 자리에 나왔고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피터 린치, 많은 분들이 애독하셨을 것 같고, 또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대손손 고전으로 내려오는 책인데,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떻게 센터장님 평소에 이 책 즐겨 읽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96년도에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 읽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아, 맨 처음에 읽으신 책이? 뭐 투자나 시장에 대한 체험 읽은 책이 이 책이었고요. 네. 근데 요즘은 책이 사람들이 이 종이로 된 책을 잘 안 봐서인지 절판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서점을 찾기가 힘든데, 요즘은 이 책은 뭐 이제 3번역을 새로 해서 네. 뭐 여러 번 판가리가 했을 정도로 계속 잘 읽히는 책이고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아마존도 들어가 봤는데, 미국에서도 이 책이 이제 원서가 나온 게 1989년인데요. 네. 뭐 여전히 이제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개인 투자가들에게 좀 뭐 30년이라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잘 읽히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 우리 센터장님의 증권사 첫사랑과 같은 책인 네. 것 같은데요. 자, 앞에 간단 설명 주셨지만,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시고, 또 센터장님께서 특별히 좀 이 책은 애정을 갖고 선정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네. 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저는 뭐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 막론하고, 투자가 누구에게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개인 투자가에게 힘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물론 이제 그런 속성이 있죠.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피터 린치가 쓴 이 책은 상식으로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읽어도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가의 영웅 이 자리에서 여러 책들을 다루었습니다만은, 아마 이 이사님도 이 책이 제일 재미있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쵸. 네. 예, 가독성이 좋아요.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네. 술술 잘 읽히고. 와닿고 또 실제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실생활에서 투자의 단서들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책은 대중서로서도 굉장히 많은 미덕이 있는 책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번역이 이건님이 제대로 번역을 해서 예전에 나온 책보다는 우리가 한글로 읽는 텍스트도 훨씬 더 풍부해졌는데, 저는 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아마 책을 펼치시면 그렇게 후회하시지 않을 뭐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눈다 보면 아마 조금 더 이 책의 매력에 빠지시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이 피터 린치란 인물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피터 린치는 어떤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에셋, 삼성자산, 신영자산 이런 데가 있는데, 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펀드를 가장 크게 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이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 사람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이제 기록적인 그런 수익률을 이제
벌어들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셀럽입니다. 굉장히 그쵸. 이제 능력 있는 그 펀드 매니저이기도 한데 이 금융시장에서 그 어떤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미디어에 나온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그 펀드 매니저로서의 그 능력도 출중하지만 굉장히 미디어 프렌들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피델리티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이 피터 린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어떻게 보면 잘 마케팅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제 80년대 이제 미국에서도 케이블 TV 산업이 이제 번창을 했는데 운영도 잘하고, 그리고 케이블 TV 같은 데서 나도 굉장히 재치 있게 이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 책 자체가 유머러스한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나게 이제 쓰여 있는데, 이분은 그 투자에 있어서 수학적 정확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강조했는데, 이분의 전공이 역사, 심리, 정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투자론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운용자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대중적으로도 80년대 이제 미국 사회가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거의 원년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투자 분야에 또 셀럽이라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친근한 사람, 대중적으로 친근하면서도 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제 보기 드문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이자 셀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도 와닿는데, 저도 예전에 여의도 생활하다 보면 왜 그 기간 동안에 특히 그 여의도 투자가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그런 분을 마주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인사하고 싶어지고 네네. 되게 반가워서 다른 사람들이 뭐 자랑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피터 린치가 그런 정말 투자자이자 셀럽이란 표현에 정말 적당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친근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제가 앞서서 이제 피델리티라고 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에서 이 피터 린치라고 하는 상품을 잘 마케팅하는 어떤 마케팅의 그 굉장히 이제 수단 내지는 도구로 활용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80년대 중후반부터는 뭐 말도 술술 잘하고 말 그대로 셀럽이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어버버였답니다. 말할 때 좀 떨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피델리티의 어떤 홍보 부서의 힘으로 굉장히 그 어떤 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중적인 인지도와 또 시장에서의 성과라는 건 실은 뭐 대중적인 인지도와는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춘 그런 참 보기 드문 인물인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가 전공이 역사, 정치, 철학 뭐 이쪽이란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을 저도 읽다 보면은 계량적으로도 물론 분석을 본인이 했겠지만, 네. 계량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이 이야기 배경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 네. 그다음에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투자자인데, 네. 그 센터장님 보실 때 이 피터 린치의 통찰력에는 어떤 일반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 다른 통찰의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네, 저는 뭐 이 책에서 일관되게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당신이 기관 투자가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기관 투자가보다 개인 투자가가 개인이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건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런데요. 일단 좀 기관 투자가들에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기관 투자가의 관료화된 행태들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많은 그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도 본질적으로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렇죠. 공급생활자잖아요. 직장인이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과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성과가 부진한 게 직장 커리어에서는 치명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한국에선 삼성전자라든가 이 인덱스를 깔고 가는, 그러니까 인덱스를 코스피를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행태도 피터 린치는 굉장히 관료화된 행태라고 봤고요. 그리고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관 투자가들의 그 투자의 어떤 시계, 타임 호라이즌이 생각보다 짧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가들은 그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또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관 투자가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평가가 보통 1년 아니면은 뭐 3개월 이렇게 한 번씩 그 성과를 어떻게 보면 리뷰를 하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피터 린치 스스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피터 린치의 표현으로는 10배 올랐던 심루타 종목 이런 것들이 본인이 투자하고 3, 4년 지나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가 개인보다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약 요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이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피터 린치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어떤 타코 가게에서 멕시칸 음식 타코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근데 이걸 내가 맛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것과 이것이 주류 금융인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월가에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하고 하는 데는 오히려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어떤 중저가 호텔 체인도 먼저 가보니까 괜찮은 거고 이것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또 이제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터 린치의 경우에는 관료화된 기관 투자가의 행태 그리고 정보를 기관 투자가보다 더 먼저 알 수 있는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어떤 정보들을 감안하면은 뭐 기관 투자가보다 개인 투자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책들인데 제가 예전에 리서치 센터에서 주니어 시절에 네. 그 업계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약간 비슷한 실생활 아이디어 중에 이마트 할머니 투자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마트가 그러니까 대형 할인마트가 항상 그 한참 초창기 시절에 어떤 그 할머니 투자자께서 그 자기 동네에 이마트가 생기는 걸 보고서 이 주식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소위 대박이 났었다는 얘기들을 제 선배들이 약간 전설처럼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실생활에서 있는 아이디어 투자자의 거의 뭐 원조격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잘 적용했던 투자자가 아마 이 피터 린치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또 의외로 이 피터 린치가 그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는 얻지만 이 실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로 투자에는 적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가르침도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게 피터 린치가 약간은 본인이 강박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강박증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실생활의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나 소비자로서의 만족도를 느끼는 거를 그냥 덥석 그 주식을 사는 행태에 대해서 근데 피터 린치의 경우는 본인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여러 차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그 89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99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정판이 이제 나왔는데요. 내용이 뭐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99년도 개정판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실생활에서 찾는 건 매우 중요하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것 자체가 투자의 시발점이지 그게 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논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컨대 뭐 이것도 역시 뭐 직관적이고 상식적인데 이제 피터 린치가 한 얘기는 좋긴 좋은데 이미 주가에 이게 많이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떤 만족도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가를 모르고 있어. 근데 상장된 회사의 매출에서 그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 그러면 이게 뭐 그 굉장히 특정 아이템으로서는 소비자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어도 기업 전체의 이익 증가와는 뭐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터 린치의 경우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첫 단계로
실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갖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지만 그것 자체가 투자를 결정하는 완결적 요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앞서서 저는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터 린치가 굉장히 뭐 이제 직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그 중요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직관적인 지식이 투자에 있어서 요구되는 좀 실용적인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투자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투자론만 가지고 종목을 고르고 이런 것들은 너무 공허하지만은 그냥 그런 것 없이 주식을 덥석덥석 사는 거는 굉장히 맹목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역사학, 정치학 이런 데 그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MBA인 와튼 스쿨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워렌 버핏과 굉장히 유사하죠. 워렌 버핏도 상식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워렌 버핏도 콜롬비아 대학 MBA에서 그 정말 지적인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는 많이 알수록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많이 알의 범주가 꼭 딱딱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터 린치가 말하는 이런 어떤 실생활에서의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알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투자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어떤 학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전제 하에서의 실생활의 지식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실생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주식을 사게 되면 조금 뭐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우리가 또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사실 그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지만 이게 내가 몇 번째로 인지한 사람인가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소위 네. 내가 진짜 뭐 이 트렌드의 끝물에 이걸 인지했느냐, 아니면 정말 초창기 때 인지했느냐가 결국 어떤 주가의 레벨이나 실적에서 평가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보다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뭐 주가 차트 레벨도 한번 보고, 그럼요. 또 재무적인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전제 하에서 너무 그런 어떤 그 약간의 그 좀 아카데믹하거나 이론적인 거에 너무 그 집중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이야기지, 그것들이 서로를 대체하고 하는 거는 피터 린치의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이제 그 투자 종목들을 찾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게, 어떤 특정 회사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나서 굉장히 시장이 좀 열광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실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서 네, 막상 실적 발표 시즌 되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잘 안 나와서 실망하고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떤 특정 아이템이 전체 매출의 한 10%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별로 이익에 기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네. 이 회사가 한 전체 매출에서 신규 아이템이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 되면 실제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네.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소위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좀 저평가돼 있던 멀티플도 확장이 되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경험을 하는데, 아마 피터 린치가 지적하는 단순히 그냥 어떤 트렌드나 경험만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게, 네. 정말 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단계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보라는 그런 조언이지 그럼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 이 뭐 우리나라 그 전자 공시 시스템이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매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전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의 경험의 영역이 있고 또 약간의 학습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는 너무 학습에만 치우친 어떤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투자론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이 투자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는 것처럼 경험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피터 린치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이제 피터 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실제 어떤 사례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피터 린치가 그 책에 보면 종목을 크게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네. 분류한다고 하는데 이 6가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뭐 책에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피터 린치는 이제 저성장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성장주. 예,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 이런 산업에 속하는 회사인데 이거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유형의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성장주의 경우에는 뭐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세장에서는 이런 저성장주가 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피터 린치와 같은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뭐 투자의 우선적인 고려 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피터 린치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가치 투자의 어떤 대표 매니저인 것처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계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네. 이 책이나 내용들을 조금 보면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의 툴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 어떤 성장하는 기업을 네. 사랑했던 매니저잖아요. 그럼요. 저는 뭐 가치 투자라고 함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꼭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을 싼 주식을 사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잘 아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와 내년의 이익으로는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되고 굉장히 먼 미래의 이익까지 당겨와야 지금의 주가가 설명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의 시각으로 보면 가치 투자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늘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높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게 가치 투자자의 철학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2년, 3년, 4년 후에 이익을 당겨와서 형성이 되는 주식은 이 3, 4년의 어떤 시간 동안에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가 선호하진 않지만 그것이 어떤 알미, 내가 3, 4년 후에 그 기업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지식이나 알미 있다 그러면 가치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PER이 30배가 넘는 애플을 그 워렌 버핏이 사잖아요.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주식 투자라고 고용한 두 사람이 아마존 PER이 100배가 되는 주식도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알매 문제이지 지금의 밸류에이션으로 나눈 건 너무 좀 기계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피터 린치도 굉장히 좀 가치 투자자의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천착하는 면이 있어서요.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성장주 다음으로는 대형 우량주를 얘기하는데요. 대형 우량주는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주식들입니다. 블루칩이고 피터 린치의 경우는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즈니스에 차지하는 위치가 확고하니까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데 대형 우량주가 피터 린치가 말하는 소위 대박 종목, 심루타 종목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좋은 건 알지만 굉장히 그 안정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상대적으로는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 늘 강조하는 거는 내가 정보에서 내 주변에서 어떤 정보를 캐치하게 되면 남들보다 빠른 정보 우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대형 우량주는 월가에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피터 린치가 뭐 선호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 주식들, 시클리컬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죠. 이익의 부침이 굉장히 큰 주식이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의 업황을 잘 이해를 해서 약간의 트레이딩 주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업황이 좋을 때 사고 업황이 꺾이기 전에 팔고 뭐 이런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범주가 회생주입니다. 이게 회생주라고 하는 거는 턴어라운드 주식. 뭐 그렇죠. 이게 또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과의 좀 차이점 같아요. 워렌 버핏은 본인 스스로가 그 회생주 턴어라운드에 기대를 걸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섬유회사를 샀다가 그 실패해서인지 고생을 많이 했었죠. 워렌 그렇죠. 버핏은 잘하는 게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어긋난 주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버핏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저희가 시장에 있다 보면은 주가가 또 짜릿하게 올라가는 거는 또 턴어라운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건 우리가 바닥 경험을 주식들이 또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렇죠. 대차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많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거의 이제 부도 리스크까지 반영했다가 이게 분호가 안 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도 리스크가 거의 제로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주식이 여러 배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생활에서 보면 또 턴어라운드 주식을 이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뭐 기계적으로 워렌 버핏도 기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잘 아는 알매 범주에서 회생주 턴어라운드 주식을 고르게 되면 이건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아주 짜릿한 그런 그렇죠. 어떤 수익률을 나는 경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의 범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종 그 심루타 종목들이 보면 이 턴어라운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게 이게 그냥 주가가 10배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토막 났다가 5배 나가지고 10배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또 수급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성장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차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뭐 저희가 빈집이라고 하죠. 네.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빈집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도 좋아하지만 이런 회생주 턴어라운드에 관심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보면은 막 심루타 얘기가 막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이게 그야말로 대박 종목인데 내가 놓친 종목도 그냥 뭐 리스트가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피터 린치가 그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던 80년대는 성과가 좋은 주식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사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저는 시장의 절대의 수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가 주로 활동을 했던 특히 대중들의 돈을 이제 운용을 했던 거는 80년대 초부터 운용을 했는데요. 이 80년대 초란 시기는 20세기에서 미국 주식이 대공황 때 다음으로 쌌을 때입니다. 70년대 내내 미국 주식이 그냥 횡보 약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82년도 여름철에 이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잡지에서 스탁 이즈 데드 그랬어요. 주식은 죽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어떻게 보면 심루타를 그 종목을 발굴하고 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주식의 절대 레벨이 쌌던 수준에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회생주의 경우는 워렌 버핏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한번 어긋난 주식이 잘 되기는 잘 돌아갔던 기업보다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맞고요. 다만 그것이 그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이라든가 지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루타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피터 린치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타인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의 우위 이런 걸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주도 숨겨진 자산이 있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그 분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지고 비대칭성이 완화가 된 이런 상황에서는 숨겨진 자산을 찾기는 쉽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94년도 이때 이제 그 당시에 뭐 성창 기업이라든가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문헌으로 본 건데 자산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이 자산주 주가가 올랐던 거는 그때 뭐 이 회계사 장세라고 얘기를 했대요. 회계사 장세요. 네. 회계사들의 기업들의 어떤 그 회계 감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대차 대조표 당시에 대차 대조표에 계상이 된 자산과 이 자산의 실제 가치 예컨대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취득 원가가 94년 95년도에 회계사들이 봤을 때 60년대야. 60년대 수준이다. 그런 거라 그러면 복잡한 계산이 아니더라도 이게 실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장부에는 100억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00억의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있는 회사의 거죠. 시가총액은 뭐 한 300억밖에 안 되고. 네, 제도적으로는 자산 재평가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90년대 중반에도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아주 짜릿한 자산주가 몇 배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업에 대해서 뜯어보는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자산을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피터 린치의 뭐 당연한 주장이고요. 이제 6가지 분류 중에서 피터 린치가 가장 그 중시하는 게 고성장 주식입니다. 고성장주. 예, 그렇죠. 이 고성장주는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주식을 피터 린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시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가려 그러면 기업의 규모도 중요하거든요. 뭐 아주 그 피터 린치의 분류인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는 이미 그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이 2배, 3배 높아지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 고성장주는 좀 피터 린치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소외된 소형주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성장주에는 가로치고 소형주, 소형주. 그리고 대형 우량주와 소형 고성장주. 소형 고성장주고 또 소형주 다음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남들이 모르는데 내가 아는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 16,000개 정도가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종목들을 찾아낼 개연성은 좀 한국보다는 좀 기회가 많았지 싶고 네. 또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60년대 후반부터 다우 지수가 69년도 고점을 넘어선 게 82년이에요. 82년도군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시장이 이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과잉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주식을 멀리하면서 그 어떤 절대 가격 측면에서도 네. 매력도가 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피터 린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0조짜리 기업이 20조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1,000억짜리 기업이 2,000억 매출 달성하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익의 증가도 훨씬 더 클 것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6가지 분류를 해주셨는데 네. 이 6가지 분류 중에서 어쨌든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산업의 군들이 있었고 네. 또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실제 좋아해서 성과봤던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책이 네. 나열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책의 매력인데 네. 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뭐 이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8장이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인데 네.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유형의 종목들에 대한 얘기인데 또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이제 피터 린치가 선호하는 완벽한 종목들의 첫 번째 기준이 회사 이름이 따분하다. 그렇죠. 예, 네.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면 더 좋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괜히 기업이 핵심 가치를 다른데 남에게 보여주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 우리나라 코스닥이 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은 계산해서부터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에 이제 코스닥의 기업들 이름을 쭉 보니까 한 75%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국제화된 세상에서 영어로 이름을 짓는다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우리가 기업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밸류를 보여주는 경우 있거든요. 뭐 코카콜라, 그렇죠. 나이키 그런 거잖아요. 애플 뭐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사명을 자꾸 바꾸는 기업은 실은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의미에서는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도 그 중에 일부는 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이름이 따분하다라고 하는 게 그 반대점에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피터 린치식의 유머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서 따분한 이름이 있다고 상장사 중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예. 제가 그 리서치 주니어 시절에 그 국동이라는 아, 상장사가 있었는데 예. 국동 저도 그 당시에 잘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섬유 OEM 하는 회사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가 제 기억에 시총 한 150억, 200억부터 한 1년 반 동안 10배를 가는 시세를 제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리서치가 제 커버리지는 아니었는데 와, 맨날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하다 보면 자꾸 국동이라는 이름 나와가지고 국동예. 제가 이 이름이 딱 피터 린치 책에서 나오는 너무 지루한 이름이라서 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섬유 기업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미국의 의류 시장이 회복하면서
막 이제 섬유 재고를 쌓는 그런 사이클들이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피터 린치가 얘기한 종목류가 예. 요런 스타일들이었겠구나라고 예. 간접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ROE도 굉장히 높고 주저하는도 많은 고려아연. 고려아연 그렇죠. 네네. 굉장히 이름이 고려고 뭐죠? 거기 또 아연이 자기 비즈니스가 들어가요. 딱 이름만 예, 봐도 예. 뭐 하는지 알 것 같은. 예, 피터 린치가 좀 좋아했을 법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미국도 60년대를 고고 장세라 그래요. 고고 장세. 계속 가는 주식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 든 투자자들은 시장을 못 쫓아가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건데 60년대 이제 그 아폴로 11호인가요? 네. 달에 처음 가고 하면서 미국도 성장주에 대한 열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 기록을 보면 이름에 뭐 트로닉스 막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런 또 종목의 주가가 또 올랐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20년 닷컴 버블 때 기업명에 닷컴을 넣으면 올라갔던 것처럼 테크 뭐 이런 예,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그렇죠, 피터 그렇죠. 린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헛된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업 예,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면 된다. 네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따분한 사업을 한다. 사업도 따분하다. 예, 사업도 따분하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가치 투자자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또 타인이 그 들어오기가 힘든.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뭐죠? 서비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SCI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름이 서비스 코퍼레이션이면 이름도 굉장히 따분한데 그렇죠, 네. 비즈니스도 장내 사업이에요. 장내 사업. 네. 이거는 누가 막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경제적 혜자가 좀 확보돼 있는 산업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이 3번으로 혐오스러운 사업을 한다로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쟁도 덜하고 거기서 안정적인 어떤 그 사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폐기물 매립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내지는,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분할이 된 회사인데 이것도 한국의 경우도 저는 뭐 기업 분할이 그 기업을 만들었던 1대에서 2대 혹은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 분할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계 목적으로 한국에선 특히 좀 많이 활용을 그렇죠.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분할 과정에서 어떤 좀 그 기업의 부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이라고 또 조언을 하고 있고요. 하긴 국내에서도 보통 이렇게 좀 자산 가치 내지는 이익이 꾸준한 회사가 어떤 사업 회사를 떼서 이렇게 분할을 하면 그러니까 좀 오래 보신 투자자들은 이제 승계가 임박했다 내지는 이제는 약간 좀 감춰왔던 이익들이 드러날 타이밍이 됐다 이런 시그널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끼기에는 분할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피터 린치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손을 덜 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기준도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약간 블랙 유머인데요. 기관 투자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하지 않는 회사. 뼈 때리는 종목이 예,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굉장히 이제 그 관료화된 사람들이 주식을 샀을 정도면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고르다 보면 진짜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높죠.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가 관련됐다고 소문난 회사, 우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우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성장 정체 업종인 회사. 예, 이거는 이제 이 그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산업의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됐다 그러면 그걸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그 정체된 산업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 왜 제가 기억나는 게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네. 그 휴대폰 기판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전까지 피처폰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휴대폰 기판 업체들이 좀 조금 지루하고 좀 정체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다가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되면서 이제 기판이 좀 어려운 기판으로 바뀌면서 네. 그 피터 린치 얘기처럼 산업의 플레이어는 하는 애들은 다 이제 망하고 몇 명 안 남았는데 네. 이 남은 업체들이 새로 들어오는 뭐 애플이니 갤럭시 수주를 다 받아내면서 진짜 좀 대시세를 분출했던 걸 제가 한번 관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어떤 한계까지 와서 생존하는 체력 갖고 있는 회사들이 또 산업의 턴어라운드를 맞이했을 때 정말 좀 어마어마한 소위 심루타의 확률을 줄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뭐 이건 뭐 상식적인 회사이죠. 또 뭐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재미있습니다. 또 네. 요것 하나하나가 약간의 이제 피터 린치의 유머가 또 들어가 있고, 정말 약간 진짜 유머러스하신 것 같아요. 진짜 피터 린치 맞아요.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또 이 번역을 이건 번역가님이 아주 맛깔나게 해서요. 제가 그 25년 전에 샀던 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 비교해 책 보면. 있습니다 집에. 예. 네. 훨씬 지금 나온 책이 훨씬 더 두꺼워지기도 했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 피터 린치가 이제 이런 좋아하는 종목 말고 또 책에 보면은 기피하는 네, 분들도 좀 정리해놨잖아요. 네, 그것도 네. 제가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던데 예. 어떤 종목들을 피터 린치가 싫어했습니까? 또 이제 피터 린치식의 유머가 있는데요. 이제 우량주지만 너무 비싼 주식들 조심하라고 주식들, 얘기를 네. 하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일관되게 말하는 거는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많이 알려진 주식. 많이 알려지고 남들도 모두가 아는 아는. 주식은 돈을 벌기가 힘든 거고 또 피터 린치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하나의 어떤 그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게 이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고 있고 애널리스트 커버를 많이 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큰 수익이 안 난다라는 주장을 뭐 일관되게 뭐 하는 것이죠. 사업의 다각화가 돼 있는 기업들도 좀 안 좋게 평가하던데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업의 다악화라고 표시를 했죠. 다 예. 악화 그렇죠. 예, 피터 린치의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결국 이제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기업의 그 잉여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은 그 휴대폰 사업은 스마트폰은 이제 정체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애플은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자사주를 사고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주주환원에. 자사주를 네. 주주환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데 이제 피터 린치도 지적을 했고 또 워렌 버핏도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기업의 경영진은 기업을 키우는 데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그렇죠. 권한도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이 증식하기 힘든 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즈니스에서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낮아지고 뭐 그런 건데 피터 린치는 이 그 사업을 엄하게 벌리는 기업들 이걸 피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소문 주식을 조심해라. 루머에 예. 대한 주식 그렇죠. 네. 누가 내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카더라. 이거는 카더라도 있지만 실은 너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얻게 되는 지식이란 게 그런 말씀하신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경험은 피터 린치는 유용하다고 보는 건데 너만 알아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의도가 많은 있다는 사람들이 거죠. 네. 의도 있을 수 있고 너만 가로하고 마지막으로 알아라 뭐 이런 거죠. 이제. 나에게 들어올 정도라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회사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멋진 주식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는 지루한 회사의 반대의 반대이죠. 선상이네요. 또 그렇죠. 피터 린치식의 또 유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장은 굉장히 또 읽기에 재미가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어떤 산업군은 정리해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성장주를 좀 선호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서 이거를 좀 분석했거나 들고 있는 사람이 적은 주식을 선호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좀 지루한 업종이 턴어라운드까지 해버리면 요럴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네. 구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 피터 린치 어떤 사례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봤을 때 이 피터 린치의 통찰력
혹은 피터리치 종목 피킹에서 뭐 그냥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요약해 보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피터 린치는 어쨌든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이익의 예. 함수다. 이제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이익의 고성장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주가는 이걸 반영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가치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종목을 찾기는 쉽진 않죠. 이익이 그 늘어나는데 알려지지 않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알려지지 않는 종목은 찾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종종 가치 함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익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보다는요. 들고 있는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찾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가치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는 조금 가치 함정에 빠지게 될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북밸류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네. 이제 이익의 성장이라는 함수를 놓치게 왜냐하면 되는 거죠. 북밸류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과거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벌어놓은 것이고 기업이 그 어떤 그 북밸류 자기 자본 혹은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잘하게 되면 그 북밸류가 증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밸류가 싼데 팔 수 없는 자산이 대부분인 그런 경우도 경우가 많지 많죠.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뭐, 네, 네. PBR 1배 미만의 주식을 청산 가치보다 낮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청산하게 되면 그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장부 가치보다 낮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장부 가치보다 예. 그렇죠. 네. 그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기 자본으로 표시가 되는 장부 가치보다 낮고 뭐 기업이 만약에 청산을 해 팔게 된다 그러면 어떤 자산의 경우는 장부 가치보다 싸게 팔아야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뭐 제조업 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내 공장을 팔아갖고 그 사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이 가치 함정에 빠져서 장기간 그 고민하는 건 봤는데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못 오른 경우는 저는 한국의 은행주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은행주 근데 은행주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하는 게 매우 지당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말이지만 피터 린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고객들의 돈을 벌어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음은 무시하라. 소음을 무시하라. 예, 본인도 뭐 케이블 TV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 뭐 우리가 뉴스만 보면 세상이 뭐 하루아침에도 망할 것 같지만 하루에 한 세 번도 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저는 뭐 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 제시 리버모 같은 사람도 그래도 투기를 하면서도 약간 월스트리트와 떨어진 데서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워렌 버핏도 그 복잡한 뉴욕이 아니라 오마하라고 하는 미국의 시골이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보가 많지만 우리가 이제 금융 세계에 있으면 정보가 많고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음은 무시하라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와 그것이 내 경험으로 캐치한 정보가 됐건 지식이 됐건 비즈니스와 이익 성장에 대한 어떤 나의 알미 중요한 것이지 다른 소음은 무시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많이 와닿던 게 단기 등락은 무시하라라는 건데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시작이 된 가치 투자자들이 지향하는 태도이죠. 그렇죠. 예, 시장이란 게 늘 합리적이진 않은 거고 또 이제 피터 린치 투자의 성과는 대체로 투자한 후에 3, 4년 후에 내가 10루타가 됐건 많이 번 거는 3, 4년 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지금처럼 이제 가는 종목과 소외된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도 한번 새겨 들을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3, 4년 뒤에 수확할 만한 좀 성장거리를 이제 골고루 이제 씨를 뿌려 놓으면 네, 내년에는 뭐 다른 업종 하나 수확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딴 업종 수확하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평균적으로 좀 뭔가 네, 꾸준한 스윙을 올려가는 게 어쩌면 진짜 그 센터님 말씀대로 호흡이 좀 길게 너무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긴 호흡으로 성장주를 좀 온전히 누렸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뭐 피터 린치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피터 린치도 사람이니까 또 뭔가 우리가 피터 린치의 어떤 뭐 종목이나 혹은 피터 린치의 커리어를 보면서 조금 뭐 피터 린치를 좀 비판적으로 본다 내지는 피터 린치의 어떤 뭐 굴곡들 네. 이런 걸 몇 가지 좀 지적해 주신다면 네.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이 책은 이제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약간 사담 후편 에필로그 같은 예. 건데. 이 뭐 심루타 종목을 얘기를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배경이 결국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면서 주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거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때 뭐 증권주 사서 20배 벌기도 하고 또 그 스토리를 보면 약간의 턴어라운드 개념도 있었던 그쵸.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진짜 번 돈으로 창업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죠. 또 네.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기회가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한번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한국처럼 뭔가 성장이 정체된 나라는 주가가 주식을 들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꾸준히 올라가기보다는 위쪽에 막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기회가 생겨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변동성을 키워야 이제 그럴 수 기회들이 있죠.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피터 린치가 뭐 10루타도 말하고 10배 주식도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이 미국 시장이 대공황 이후 가장 약했던 69년부터 82년까지 약세장의 끝물에서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의 레벨이 낮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기회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루타를 지향해야 되지만 그냥 시장이 노멀인 상황에서 이렇게 뭐 10배를 노리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기대 수익률이 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피터 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워렌 버핏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저는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에서 벌어들인 성과도 뭐 10년 동안 그렇게 좋은 수익을 벌었다 그러면 10년의 기간이 적지는 않은데 그럼요. 근데 그때 뭐 제대로 된 약세장이 별로 없었어요. 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처음 부분도 87년도 블랙 먼데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때 주식 짧게 빠지고 다시 또 리커버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투자의 기간이 좀 짧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특히 또 그 주요 경력의 구간들이 또 약간 장이 좀 강세장에서 네. 많이 운용을 그럼요. 했었고. 여러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굉장히 좀 그 시장 자체가 십수년의 약세장이 끝나간 아주 좋은 환경. 그리고 주가가 뭐 빠지게 되면 뭐 2, 3년 조정도 받는데 그런 게 없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처럼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낸 사람과는 조금 뭐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저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투자 규모의 딜레마인데요. 아 펀드의 사이즈. 예. 피터 린치가 소형주 투자를 강조하고 이 사람의 논거가 정보 남들이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대중의 뒤안길에 이제 그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마젤란 펀드가 점점 커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초과 수익을 넣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중소형주를 많이 편입하는 펀드니까 진짜 특히 그렇겠네요. 네,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윌리엄 번스타인 박사가 쓴 책인데 이제 두껍게 칠해진 위쪽에 있는 궤적이 피터 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고요. 조금 얇게 칠해진 게 S&P 500인데요. 보시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초과 수익을 많이 내고요. 이후엔 거의 이제 시장에 붙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피터 린치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또 논자들은 이 마젤란 펀드가 77년도부터 피터 린치가 운용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77년부터 81년까지는 이 피델리티의 그 오너 존슨 일가라든가 아니면 피델리티 임직원의 작은 자금만 운용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77년부터 14년 동안 시장을 많이 이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퍼블릭한 돈을 받아서 운용한 거는 81년도인데 그 이전에 성과가 굉장히 이제 커졌던 거고 성과가 좋았던 거 보신 것처럼 규모가 커진 80년대 중반부터는
수익률이 이제 거의 시장에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도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도 종목을 1,400개 보유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예. 인덱스네요, 그렇죠. 예, 1,400개에서 굉장히 그 초과 수익이 난 10루타가 나오면서 수익률이 지탱이 된 것도 있지만 이 1,400개라고 하는 건 피터 린치가 말하는 특히나 내가 잘하는 종목, 내가 어떤 그렇죠. 일상에서 네.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 집중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포트는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1,400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피터 린치가 이 책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그의 그 펀드 매니저 경력 후기에는 그렇게 운영하기엔 종목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피터 린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 사람의 운용자로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떠날 때를 잘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네. 욕보기 전에 나간 사람이다라는 건데 지금 보여드린 그 윌리엄 번스타인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실은 이제 마젤란 펀드의 초과 수익은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축소가 됐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가 기관 투자가보다 잘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사이즈 면에서 훨씬 개인 투자자가 좀 유연하고 자유로우니까 네,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사와감인가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관 투자가의 돈을 안 받고 개인 투자가들의 돈만 받는 펀드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펀드를 선정하실 때도 저는 한국의 주식형 펀드도 어떤 사이즈 이펙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역사적으로 네. 항상 반복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 비용이 커지면서 초과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또 특정 상품으로 또 자금이 쏠리면 네. 그 상품에서도 약간 좀 에러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펀드의 규모와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도 5천억 넘어가는 펀드가 이렇게 한국의 경우는 좀 초과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천억 미만의 펀드 중에서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뭐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이제 피터 린치의 성과를 보면서도 자금 운용의 규모라는 게 성과에 좀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센터장님과 함께 그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읽어보면서 어떤 피터 린치의 뭐 생각부터 또 이제 마지막에 좀 뭐 피터 린치의 좀 명암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 사람의 좀 아쉬웠던 점까지 총체적으로 달았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탁월한 커리어를 쌓았던 매니저고 또 이 책 내용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번역본을 다시 읽어보면서 역시 진짜 고전이라고 부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이면 더더욱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투자를 좀 재정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늘 저희 준비한 그 월가의 영웅들 피터 린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